네,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세션 1, 글로벌 물류산업 위기와 부산항의 대응 방안에 대해서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중국의 경제 봉쇄 정책,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치열한 무역 전쟁, 그리고 미국의 금리 인상 등이 글로벌 경제, 금융의 위기를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IMF는 내년 세계 경제 성장률이 2%에도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발표를 했고, 우리나라의 내년 경제 성장률도 1%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이미 발표가 됐습니다. 이러한 전 세계적인 경제, 금융의 위기는 우리나라 해운항만 물류 항공산업에도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부산항은 제2신항 개발, 가덕도 신공항 개발 등 굉장히 대형 인프라를 구축을 하면서 새로운 혁신을 준비하고 있는데, 지금의 경제, 금융의 위기는 부산에게도 굉장히 큰 위기로 다가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오늘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이미 발표를 들었고요. 여기에 관련된 현황, 리스크를 체크해보고 대응 방안을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가해 주신 분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를 맡아주셨던 윤구 크락슨 코리아 차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클락슨스 코리아 윤구입니다. 네, 김근섭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항만연구본부장님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개마의 김근섭입니다. 네, 다음은 한종길 성결대학교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성결대학교 한종길입니다. 네, 다음은 유동근 한국해양대학교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한국해양대학교 유동근입니다. 네, 다음은 허윤수 부산연구원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연구원의 허윤수 실장입니다. 네, 이제 그동안보다 굉장히 최고의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토론을 하게 돼서 저도 영광이고요. 우리 물류 가족과 부산 시민에게도 기쁨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 이제 토론을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글로벌 경제 금융 위기가 이제 시작이 되고 있다라는 뉴스들이 굉장히 많고, 내년에는 더 어려울 것이다라고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경제 금융 리스크 확대가 해운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발표를 맡아주신 윤구 차장님, 어떻습니까? 크락스니아 전 세계 해운 시장에 대한 데이터를 다 모으고 계시는데요. 경제 금융 리스크가 해운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다시 한번 좀 요약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선 과찬이십니다. 말씀을 좀 간략하게 좀 드리면, 사실 경제 금융 리스크 자체가 직접적으로 우리 산업에 영향을 좀 끼친다라기보다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라고 이제 조심스럽게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이 중에 가장 위협적인 리스크는 아무래도 운임 변동하고 유가 변동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러한 운임과 유가 변동은 특히 환경적인 요인과 계절적인 요인이 있는데, 이를테면 쉽게 생각하시면 겨울철에는 이제 보다 많은 이제 에너지를 소요를 하고 있기 때문에 LNG 운임 자체가 일시적으로 좀 올라갈 수도 있고, 이란 제재나 혹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서 유가 변동도 있을 수 있겠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이럴 때 이러한 현상을 일명 시황 리스크라고도 좀 불리기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수요 측면에서 이제 화주들이 운임이 늘더라도 추가 운송 수단을 확보하기 어려운 점은 이제 공급 측면에서 신조선을 이제 건조를 했을 경우에 평균적으로 2년에서 3년 정도가 좀 소요가 좀 됩니다. 이러기 때문에 운임 변동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기 좀 어려운 실정인데요. 큰 틀에서 본다면 사실은 이제 이러한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는 사전에 전문 기관들이 제공하는 시황 정보를 미리 좀 파악하시어 적극 활용하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부산항이니까 컨테이너 중심으로 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1월 초에 최고치를 찍었다가 저번 주에 최저치를 찍었지 않습니까? 같은 연도인데 1월 달에 최고치를 찍었다가 이제 12월에 최저치를 찍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큰 운임 변동이
전기선사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이 시황이 빙하기로 접어드는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런 영향들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한종길 교수님, 그 경제금융 리스크가 해운 시장에 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좀 고견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해운을 이야기할 때 해운 그 자체가 운송이고 운송은 파생 수요이고 국제 무역의 파생 수요. 그래서 국제 무역은 국제 정치 경제의 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해운과 관련해서 내년을 생각할 때 크게 한 세 가지 정도 경제 금융 리스크가 해운에 주는 영향을 나눠 생각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이 다 달려들어서 행하고 있는 인플레 억제 정책이고요. 두 번째는 중국 경제의 감속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까지 줄어들 것인가라고 하는 성장률이 줄어들 것인가라고 하는 거고, 세 번째는 역시 미중 경제 갈등으로 나타나고 있는 동맹 그리고 경제 안보라고 하는 것이 해운에 큰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플레 억제를 통해서 미국의 소비가 둔화되고 그러면 아시아에서 미주 또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가는 수출 물동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 또 미국의 경제 안보 정책이 강화되면서 내년은 아마 중국 봉쇄 정책이 해운에 영향을 주는 그 현실화되는 첫 번째 해가 될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또 중국 정부가 어느 정도의 경기 감속을 받아들일 것인가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중국의 수입 물동량이 감소할 것이다. 특히 그래서 원재료의 물동량이 감소할 것이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다 예측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은 벌크 시장에 큰 영향을 줄 것이고 또 중국 정부가 팬데믹을 어느 정도 잘 관리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차원에서 다시 글로벌 공급 사슬에 영향을 크게 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코로나19 그리고 또 미중 경제 갈등이 우리와 같이 자급자족이 불가능한 그런 경제 구조를 갖고 있는 현실 하에서 해운 물류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우리한테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그런 계기가 되었고요. 그래서 국가 차원에서 우리는 이런 해운이 이 경제 금융 리스크가 확대되면서 다시 한번 더 어려움을 겪게 되지 않도록 잘 컨트롤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또 굉장히 마이너한 거지만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빨리 끝나지 않고 계속 이렇게 진흙탕 싸움으로 가게 되면은 결국은 가스라든지 석유라든지 곡물이라든지 하는 시장에 영향을 주게 될 것이고 또 부분적으로는 상당히 주목받지 못하고 있지만 해운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선원 공급 시장으로서의 러시아 그리고 우크라이나 선원들이 시장에 공급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지금 전 세계에서 선원 수급에 굉장히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고 그것이 내년 이후에도 계속 전쟁이 계속된다면 해운에 또 영향을 주지 않게 되는가라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 이 리스크가 해운 시장 전반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 이것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타나는 분야도 있고 또 부정적으로 나타나는 분야도 있고 결국은 공급 사슬의 문제가 가장 심각할 것 같다라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예, 유동근 교수님께도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리스크 확대가 해운 시장에 좀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좀 크게 한번 짚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세계 경제 여건 그리고 국내 경제 여건뿐만 아니고 이러한 금융 최근에 보면 인플레이션 그리고 이제 금리 인상 이런 모든 것들이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렵게 만들고 있고 이러한 세계 경제뿐만 아니고 국내외적으로 이제 경기 침체가 결국 해운 수요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 해상 운송이라는 것은 국제 무역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고 또 국제 무역은 경제 성장과도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저와 같은 이러한 경제 침체라든지 경제 성장률 둔화는 결국 해상 운송 수요를
감소시키는 원인이 되고, 해상 운송 수요가 감소된다 그런 것은 결국 해상 운임이 하락하게 되고 선사들의 이제 수익이 줄어드는 것이죠. 최근에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 컨테이너 운송 운임이 급등했습니다. 이것은 전혀 예기치 못한 그런 현상이 나타났고요. 이러한 운임 급등이 이제 이런 미국 항만의 선박 대기 현상이 나타나고, 그리고 항만의 원활한 하역 작업이 이루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또 나타났습니다. 결국 세계 물류의 공급망 사설이 불안전한 그런 현상이 나타난 것이죠. 지금 이 컨테이너뿐만 아니고 특히 이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인해서 원자재 가격이 폭등하고, 그 다음에 이러한 그 해상 운송의 수송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다 보니까 일부 해상 운송의 시장에 따라서 운임이 급등하는 경우도 있고, 또 선박들의 운송 거리가 더 늘어남으로 인해서 수요 공급에 이러한 불균형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해운 선사 입장에서는 이러한 경제나 이러한 그 금융 위기에 따라서 대응을 좀 잘 해야 되는데, 일부 해운 마켓에 따라서 그러한 전략은 좀 차별화시켜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컨테이너 해운 시장, 그리고 뭐 철강석 운송 시장, 그다음에 LNG라든지 그다음에 일반 벌크 등 일부 해운 시장에 따라서 수요와 공급은 사실 다릅니다. 그리고 특징이 좀 다르기 때문에 이런 원자재 수송의 수요가 더 늘어나면은 그 시장에 있는 선사들은 또 수익 운임이 상승하기 때문에 수익이 좀 늘어날 수도 있고요. 또 최근 코로나19 이후에 급등했던 운임이 하락하게 된 것은 그만큼 컨테이너 운송의 수요가 또 줄어들고 선복 공급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에 따른 공급 과잉으로 해서 운임이 하락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 선사들이 어떠한 마켓에서 플레이를 하는가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선박에 대한 투자, 그리고 운송 수요에 대한 대응, 이런 것을 잘 대응한다면 선사들이 이런 어려움에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전 세계적인 리스크가 발생이 되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 세계 경제 성장률이 2% 이하로 떨어질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많은 학자들은 2%가 아니라 1% 달성도 어려울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외신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전 세계적으로 투자가 감소되고, 이 투자는 무역량을 감소시키고, 이것은 해상 수송 운송 수요를 감소를 시키고, 이것은 결국은 해운항만 물류 전체에다가 굉장히 마이너스적인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전 세계적인 운송 수요의 감소는 항만에도 직격탄을 바로 영향을 주게 되는데요. 그럼 이러한 트렌드가 항만에는 도대체 어떤 영향을 주는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실 발표를 통해서 좀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우리 김근섭 본부장님, 한 번 더 우리 참가하고 계시는 물류 가족과 부산 시민을 위해서 좀 한번 요약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사회자분께서 뭐 이미 요약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추가적으로 요약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이 경제 감소, 경제 성장률의 감소, 교육 물량의 감소, 해운 물량의 감소, 결국 최종적으로 항만 물량의 감소. 이것은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제 핵심은 모든 항만들이 다 감소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항만들이 다 같은 수준으로 감소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항만들은 일부 소폭 증가하는 항만도 있고 또 감소가 크게 되는 데도 있고 적게 되는 데도 있습니다. 다만 이제 대형 항만들은 물량이 증가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물량이 증가하는 경우는 아주 조그만 항만, 작은 항만, 잘 알지 못하는 항만이고, 큰 항만들은 줄어드나 그 감소 폭은 분명히 다릅니다. 그럼 이제 우리 부산항으로 돌아와서 부산항의 관점에서 보면 어떻게 할 것이냐. 수출입 물량의 감소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환정 물량의 감소,
물론 이제 세계 경제 감소를 이끄는 것이 미국과 중국 이 두 축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부산항에서 환정화물을 가장 많이 처리하는 두 국가가 사실은 미국, 중국인데요. 우리가 이제 한정화물을 얼마나 지킬 수 있느냐라는 차원에서 좀 대비가 되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소를 피할 수는 없지만 그 감소폭을 방어하는 전략으로 가야 되는 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생산성을 한 번 더 조금 말씀을 드려보면 생산성은 사실 항만의 단위에서도 볼 수 있지만 터미널 단위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부산항의 터미널별로 보면 또 생산성이 조금씩 다릅니다. 어떤 항만들은 생산성을 어떤 터미널은 잘 방어하고 있고 어떤 터미널은 잘 방어하지 못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의 상품으로 본다면 터미널을 상품으로 보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부산항 자체를 하나의 상품으로 보고 그 상품의 서비스 수준을 잘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부산항만공사가 되었던 해양수산부가 되었던 아니면 부산시가 되었던 관리 있는 주체들이 부산항을 하나의 서비스 상품으로 보고 그 서비스 수준을 어떻게 유지할지 그리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감소하더라도 감소폭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만드는 것이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구체적인 솔루션에 대해서는 잠시 뒤에 다시 한번 토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연구원에서 우리 부산의 물류 체계를 가장 많이 연구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허윤수 박사님이십니다. 허윤수 박사님께 그 경제금융 리스크 확대가 항만 그리고 물류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지 한번 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실제 저는 그 경제나 또는 금융 위기가 그 항만에 미치는 한 세 가지 정도 한번 이렇게 설명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아마 다들 알고 싶은 그 네트워크입니다. 아까 앞에서 김규석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항만이 과거에도 역시 허브앤스포크라든지 전 세계 주요 항만 거점으로 이게 중요한 항만이 그 역할을 하다가 여러 가지 이제 바이러스든지 또 최근에 경제 금융 위기에 따라서 그 항만이 거기에 포함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런 역할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그리고 또 중국이라든지 미국을 중심으로 한 보호무역 강화라든지 또 과거에는 여러 나라의 그 생산 비용 격차가 컸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보면은 동남아를 제외한 나머지 전 세계 생산 비용이 큰 격차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중심 항만이 되기 위한 네트워크 역할이 과거에는 한 틀에 박혀져 있었는데 지금은 다양하게 어떤 이런 금융 위기라든지 또 다른 어떤 위기가 왔을 때 그 항만이 그런 역할에 대해서 다양하게 대안을 낼 수 있는지 그런 차원에서 중요해졌고요. 또 한 가지는 항만이 어떤 그런 세계 운송 역할을 하는 네트워크 중심뿐만 아니라 지금은 금융이라든지 물류라든지 정보라든지 플랫폼 기능을 강화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그 김근수 본부장님도 그 항만의 글로벌 플랫폼 기능이 강화돼야 된다고 생각하셨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해서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는 좀 우리가 따라가야 될 항만들이 싱가포르나 오히려 저는 로테르담보다는 두바이 항만이 그런 기능에서 더 최근에 트렌드에 맞춰서 다양한 플랫폼 기능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좀 저희가 좀 잘 벤치마킹해서 부산이 앞으로의 어떤 금융이라든지 경제 위기에 좀 대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부산을 좀 정책을 만드는 부산연구원의 어떤 그런 실무자로서 가장 큰 거는 부산항이 위축되거나 부산항이 흔들리면 결국 부산 지역에 있는 물류, 항만, 물류 연관 산업들이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아마 다들 아시고 계시겠지만 부산 지역에 있는 항만 연관 산업들은 대부분 다 영세합니다. 그리고 실제 항만 물류 큰 기업들은 다 본사에 있고 큰 기업들은 다 경쟁력이 있어서 글로벌 기업의 어떤 그런 경쟁력을 갖추고 있어서 금융위기라든지 경제 위기가 와도 크게 흔들림이 없고 또 다른 플랜 B를 준비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지역의 본사를 둔 소영세 기업들은 이런 충격이 오게 되면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오히려 이거는 국가 차원에서 아까 항만이 경쟁력을 잃게 돼서 그 관련된 지역에 있는 항만 물류 기업들이 힘들게 되면 그건 다시 또 항만의 경쟁력이 약화되는 악순환 생태계로 이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가 큰 것도 좀 중요하게 좀 관심을 가져야 되겠지만 지역에 있는 항만 물류 영세 기업도 좀 이렇게 좀 주의 깊게 관찰을 해서 이런 큰 경제 흐름이라든지 위기 상황에서 버티고 이겨낼 수 있도록 좀 이게 좋은 좀 이게 지혜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부산항의 위기는 부산만의 그 위기는 아니라고 저는 또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의 위기고요. 이 부산이 어려워진다라는 것은 뭐 다른 국가들은 뭐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아시아의 위기고 그것은 바로 글로벌 위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토론자분들께서 말씀해 주신 리스크를 좀 몇 가지 정리를 해보면 뭐 금융 경제 리스크에 내년 경제 성장률이 하나가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인플레이션이 있어서 여기에 따른 국제적인 그 구매력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것이 전체적인 무역량과 해상 물동량이라는 점. 또 한 가지가 중국과 미국인 것 같습니다. 중국과 미국의 요새 굉장히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무역 전쟁이 지금 뭐 반도체부터 시작을 해서 전 세계적인 글로벌 공급망을 나눠 놓으려는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중국산 화물에 대해서, 중국산 부품에 대해서도 뭐 이것을 수입하거나 이것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미국에서 다양한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제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의 이번 연구 보고에 따르면 나중에 이제부터 다시 냉전 시대가 돌아야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냉전 시대가 바로 옛날에 구소련과 중공, 그 당시엔 중공이었죠. 그리고 이제 자유지역을 나눠서 두 지역이 뭐 무한 경쟁을 벌였던 시기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글로벌 공급망도 다시 신냉전 시대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글로벌화라는 것이 종식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도 낳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측면들이 해운이나 항만 시장에 그리고 글로벌 물류 시장에 굉장히 막대한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이라는 그 거대한 국가를 우리가 무시할 수도 없고 미국이라는 그 거대한 국가를 무시할 수도 없고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해야 되느냐라는 것이 굉장히 숙제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이러한 글로벌 금융 경제 위기에 대해서 기업들은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운 산업의 기업들은 어떻게들 대응하고 있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먼저 윤구 크락슨 우리 차장님께서 좀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해운 산업의 최근 트렌드와 주요 이슈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좀 드리자면 선박 연료와 에너지 전환이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MDO나 LS4 등 현 시장에서 가장 보편화된 연료이자 오랜 기간 동안 활용한 선박 연료이기 때문에 가장 익숙해져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뭐 기존 선박 연료의 고갈은 좀 멀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선박 연료 에너지 전환을 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가장 익숙한 대체 연료로는 LNG이고 이는 30년도까지는 가장 우위에 있는 대체 연료로 좀 볼 수 있겠지만 50년도부터는 수소, 암모니아, LNG 순서를 좀 전망을 좀 하고 있고요. 이에 따라 저희 업계는 저희 전체적인 인더스트리 같은 경우에는 이런 대체 연료를 활용한 DF 추진 선대를 좀 늘리고 운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또 다른 이슈를 좀 꼽자면 좀 해상 풍력을 좀 볼 수 있는데요. 현재 전망으로는 2040년까지 전 세계 해상 풍력 누저 설비 용량이 약 한 340기가와트로 육박할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요. 많은 국가들이 이로 인해서 수요 충족을 좀 할 수 있을 것으로 저희는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저희는 어떻게 바라보냐면 매우 조심스러운 발언이긴 하지만 기존의 트레이드 패러다임이 좀 바뀔 수도 있겠다라는 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고요. 또한 이로 인해서 오프쇼어 수요 자체도 좀 증가를 할 수 있지 않겠나라는 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사실 좀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뭐 어떠한 대응을 좀 하고 있고 어떠한 문제점들을 좀 뭐 당연히 좀 쓴소리긴 하겠지만 좀 언급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한국 같은 경우에는 주변국이나 아니면 이제 해상 풍력을 이제 선진하고 있는 이제 북유럽 국가들에 좀 대비해서는 상당히 좀 준비나 아니면 뭐 이제 전체적인 뭐 실행하는 여부에 대해서는 좀 미비하다라는 말씀을 좀 조심스럽게 좀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대체 연료나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러한 뭐 새로운 패러다임 자체는 우리 생활 자체 서서히 지금 언젠가는 녹아 들어올 텐데 사실 이럴 경우에는 우리는 어떤 뭐 현상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될지 뭐 가령 어떤 선박들을 준비를 해야 되고
누가 어떻게 뭐 이러한 뭐 선박들을 운용을 할지, 그리고 뭐 정부에서는 뭐 저희 그 기존에 있는 기업들하고 어떻게 협업을 해서 진행을 할지에 대해서는 좀 많은 좀 고민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굉장히 아마 이번 변화가 그 해운 시장의 전체 큰 틀을 한번 바꿔버리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되고, 또 이런 것이 또 미래의 뭐 진화니까요. 한번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종길 교수님께도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해운 시장에 대해서 조금 변화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추락하는 그런 날개가 없다라고 해운 시장의 급격한 위축으로 해서 우리가 2019년 이전에 해운 시황으로 돌아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때를 의 수준을 예상하고 대비해야 한다, 대응책을 수립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선사들은 물동량이 줄어드는 것에 대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선복 공급을 줄이는 것이겠지만, 이미 기발주된 선복량이 지금 현재 움직이고 있는 선복량의 약 30%에 해당되는 양이 앞으로 2, 3년 내에 시장에 쏟아져 들어올 것이고, 또 뭐 선사가 대응할 수 있는 환경 규제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감속 운항이라든지 또 폐선이라든지 하는 그런 대응도 실질적으로 폐선이 시황에 영향을 준다라고 하는 것은 거의 20년 가까운 해운 시황을 분석해 본 바로는 전혀 뭐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야말로 꽁꽁 얼어붙은 겨울 같은 해운 시황이 다시 돌아올 것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할 것이고, 이때 우리가 과거와 같이 무조건적인 저운임 정책으로 우리나라 선사들이 대응해서는 이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미 이 서비스 경쟁으로 유럽계 대형 선사들을 중심으로 해서 전환중이지 않습니까? 육상물류, 특히 이 소비자에게 더 가까이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것을 요구를 받고 있고, 그래서 서비스 품질, 그리고 또 새로운 어떤 루트를 제한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유연한 대응이 가능한 서비스 제공 능력과 같은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갖춰가야 할 것인가가 매우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올해 초부터 계속 문제가 되어 오고 있는 얼라이언스에 대한 미국 정부의 규제가 앞으로 어떻게 발전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더 치밀한 대응을 해야 할 것이고, 그리고 미중 갈등에 있어서 중국 기업 배제가 중국산 부품이나 중국산 원재료의 배제로만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은 굉장히 물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에서 중요시하는 것은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을 발표하는 바이든 대통령의 뒤에 나와 있는 그림을 보면은 선박이 있고요, 항공기가 있고 철도가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수송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국 선사의 배제로 이어질지에 대한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검토가 이제 필요한 시기가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그 해운 부분의 대응에 있어서 연료라든지 추진 기관의 그런 획기적인 변화가 지금과 같이 지금보다 또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그런 추진 기관을 어떻게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조선과 해운을 같이 갖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강점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도 않겠는가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그 유동근 교수님께 좀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해운 업계가 겪고 있는 이 위기는 이번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해운 경제를 살펴보면 항상 사이클이 해운 경기 주기가 있었습니다. 보통 해운 경기 주기는 한 10년 주기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보면 97년도 우리가 IMF 때 그때도 해운 위기가 있었고, 또 2008년도
글로벌 금융 위기에 따라서 해운 업계는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코로나로 인해서도 단시간 내에 해운 컨테이너 해운 시황은 급등했지만 그 이후에 지금 어느 정도는 운임이 다시 하락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런 사이클에 있어서 해운 기업들이 대응할 수 있는 방안들은 사실 몇 가지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보면요. 일반적으로 이 경기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공급을 조절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하지만 이 공급을 단시간에 해운 공급을 줄이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미 건조된 선박을 그 공급량을 줄인다는 것은 물리적으로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고, 이러한 물리적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방법은 선사들이 어떻게 보면은 공동 운항을 하는 형태로 해서 선목량을 좀 조절할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개별 선사의 경우에는 직접 자가 선박들을 가지고 영업하기에는 이런 경기 침체기에는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벌크 선단을 중심으로 해서 이러한 풀링 제도가 있습니다. 풀링 제도를 활용함으로 해서 선사들이 가지고 있는 이 영업의 한계, 그다음에 수익성을 개선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또 모색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컨테이너 산업에 보면은 얼라이언스가 현재 결성이 되어서 시장 지배력을 거의 한 80% 이상이 얼라이언스 선사들이 컨테이너 시장을 지금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컨테이너 선사들 간의 이러한 제휴를 통해서 좀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또 방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보면은 앞서 발표자분뿐만 아니고 토론자께서는 말씀하셨듯이 기후 변화, 기후 위기에 따라서 탄소 감축이 지금 당면한 과제이고, 이러한 탄소 감축에 따라서 이 IMO를 중심으로 한 국제 규범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선사들은 이러한 탄소를 줄이기 위한 친환경 선박을 건조해야 되고 또 투자를 해야 되고 또 그런 선박을 또 운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선사들 입장에서는 이러한 친환경 선박에 투자를 해서 앞으로 이러한 위기 대응에 발빠르게 그러한 선박에 대한 교체 작업을 또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이야기는 이러한 위기가 새로운 또 기회가 될 수도 있고 또 새로운 시장이 창출된다라는 측면에서 선사들은 새로운 경영 전략을 수립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우리 또 발표자분께서 말씀하셨던 해상 풍력 발전을 하기 위한 전용 선박에 대한 수요가 지금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새로운 시장에 대한 선사들의 투자 이런 부분도 함께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해야 될 것이 그리고 대응해야 될 것이 너무나 많아서 참 걱정입니다. 다음은 항만 물류 산업에 있어서 기업들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근섭 본부장님. 예, 항만은 해운하고는 조금 다를 것 같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항만은 그 움직임이나 변화가 굉장히 느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뭔가를 하나 만들려고 해도 사실 계획부터 실제 만들어지는 데까지 약 10년 가까이 걸리기 때문에 사실 항만의 대응이라는 것은 중장기 대응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그 맥킨지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한 달 이상 공급망 붕괴가 지속된 사례가 최근에 한 3.7년 주기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 같습니다. 이 공급망 교란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나타날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항만은 중장기적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고, 거기에 대비해서 주요 항만들이 하는 것은 결국은 확장입니다. 확장은 이제 안정성에 좀 포커스를 맞춘 것이고요. 확장이라고 해서 뭐 대규모 확장이라기보다는 어떤 수요의 충격에 대비할 정도의 확장은 필요하다. 우리가 이제 대표적으로 홍콩, 싱가포르 사례만 봐도 확장한 항만과 하지 않는 항만의 어떤 경쟁력의 강화와 약함, 이것은 극명하게 비교가 되었습니다. 부산항으로 돌아와서 부산항도 본다면 우리가 앞서서 제가 발표 때 말씀드린 것처럼
수요 기반의 개발과 전략이 아니라 전략 기반의 어떤 우리 부산항의 추진, 이것이 결국은 부산항의 대비가 아닌가 싶고, 그리고 해외 항만들 또 해외 터미널들이 하고 있는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실제 해외 터미널 투자 또는 터미널 운영사들, 선사들이 하는 어떤 투자의 트렌드를 보면 실제 허브 항만에 대한 투자를 더욱더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네트워크를 확장하는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기존에 잘했던 항만들을 더 잘하게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로 본다면 부산항에 대한 투자와 노력을 더 강화해야 하겠다라는 측면이 미래를 위한 대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첨언을 하자면 해운과 항만이 좀 같이 움직여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코로나 붕괴 사태 때 LA LB 항만에서 선박이 대기했을 때 자기 터미널을 가지고 있는 선사와 가지고 있지 않은 선사의 선박 대기 시간은 하늘과 땅 차이였습니다. 과연 이제 우리 선박과 우리 항만, 우리 선사와 우리 항만이 같이 나간다. 뭐 소위 우리가 공진이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는 항만 투자와 선사의 투자 그리고 전략을 같이 좀 병행해서 하는 것이 미래를 위한 좋은 준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굉장히 날카로운 지적이셨습니다. 국가 전체적인 통합적인 물류 정책이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허윤수 우리 기획조정실장님. 예, 저는 그 앞에서 이제 김근섭 본부장님이 항만에 대한 어떤 그런 이슈라든지 그런 걸 얘기했다면 약간 저는 이제 소프트웨어 운영적인 측면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 동안 아마 가장 많이 증가한 것이 아마 그 전자상거래일 거고, 특히 이제 글로벌 전자상거래 물동량이 가장 많이 증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국내뿐만 아니라 국가 간 전자상거래죠. 제가 9월 달에 이제 그 두바이 출장을 갔다 왔었는데 거기는 벌써 이런 글로벌 전자상거래에 그 대응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쓰고 있는 자유무역지역을 쉽게 말해서 하이브리드 자유무역지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부산 신항의 배후지에 있는 자유무역지역은 그 자유무역지역 안에는 물류센터밖에 없습니다. 근데 두바이에 있는 하이브리드 자유무역지역은 글로벌 전자상거래의 그 셀러 판매 업체를 유치하기 위해서 그 상가가 그 물류센터가 있으면은 반은 자유무역지역이고 반은 일반 상업지역입니다. 그래서 컨테이너로 올 때는 보세구역으로 와서 자유무역지역에서 보관하고 있다가 소매로 구입해서 살 수 있게끔 저희가 정말 상상하기 힘들죠. 물론 거기는 아마 그 관세가 충분히 지원이 되어 있겠죠. 그래서 그런 하이브리드 자유무역지역을 운영하면서 실제로 중국의 가장 큰 그런 유통업체인 EU가 거기에다가 1억 6천만 달러를 투자해서 제가 그 시장을 갔다 왔는데 한 상가가 매장이 한 1,600개고요. 그 매장 1,600개를 커버해주는 물류센터가 한 350개입니다. 그러니까 그 두바이 신항 배후 부지에 이런 새로운 하이브리드 자유무역지역을 만들었다는 얘기죠. 근데 앞으로 이런 국내 간 전자상거래뿐만 아니라 글로벌 국가 간 전자상거래가 증가하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나라에서 중국이라든지 극동 러시아라든지 일본이라든지 동북아를 커버할 수 있는 그런 하이브리드 자유무역지역을 우리도 이제 신항 배후지라든지 또는 가덕도 신공항이 2030년 생기고 나면 그 뒤에 또 항공 화물도 저희가 충분히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새로운 자유무역지역을 도입한다면은 시대에 맞는 새로운 이슈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아닐까 싶은 생각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드웨어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소프트웨어, 특히 이제 부산은 투자 조건, 비즈니스 조건, 이 환경 자체를 정말로 혁신해야 되는 시기에 도달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그 마지막으로 토론에 참가하신 모든 분들께 1분 자유 발언 드리겠습니다. 1분 자유 발언의 주제는 부산의 솔루션입니다. 부산은 뭘 해야 돼? 라는 1분 발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윤구 우리 차장님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뭐 항만이나 그 물류 같은 경우에는 여기 계신 전문가분들께서 워낙 많으셔서 따로 언급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그리고 이제 부산항이 해운 산업에 준비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세 가지로 좀 꼽자면 첫 번째는 말씀드린 것처럼 운임과 유가에 대한 관심이 좀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선박 연료와 에너지 전환에 대한 팔로우업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마지막은 이제 트레이드 패러다임 자체가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존에 있었던 현상들이 유지될 것이다라는 생각보다는 좀 더 넓은 개념으로 좀 바라봐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근섭 본부장님 부탁드립니다. 예, 뭐 저는 개인적인 바람은 모든 면에서 세계 최고 수준을 가진 부산항이 될 수 있는 부산항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개인적인 바람을 좀 말씀드리고, 그리고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앞서 제가 발표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력, 저 무엇보다 인력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인력을 육성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더 늦지 않도록 고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말씀으로 맺겠습니다. 한종길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부산항 그리고 부산시의 미래 발전을 위해서 해운 항만 입장에서 뭘 해야 할 것인가 가장 시급한 과제를 이야기하라고 한다면 저는 부산 북항과 신항으로 나누어져 있는 부산항의 이중 구조를 신속한 시일 내에 단일화시키고 그것을 부산 신항으로 통합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하고 해양 수도 부산이라고 해서 해양에 관련된 모든 것들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비춰봤을 때 부산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그리고 부산의 미래 발전 전략과 무엇이 가장 합치된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하고, 그래서 저는 그런 것을 찾아보자면 부산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세계적으로도 가장 잘할 수 있는 것, 해양 인재 육성, 그리고 미래 선박 설계, 또 미래 선박 부품 제조 공급, 그리고 최근에 또 시장님께서 가덕도 신공항을 플로팅 공법도 일부 동원해보자라고 말씀하셨는데, 플로팅 공항이 가능하다면 플로팅 야구장, 플로팅 축구장, 플로팅 호텔도 가능할 겁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은 전 세계에서 누구도 해보지 않은 거죠. 부산만이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초점을 맞추어서 파일을 좀 더 키워가는 그런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유동근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새로운 트렌드에 맞춰서 시장 선점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새로운 트렌드라는 것은 지금 우리 선박 측면에서 보면 친환경 선박, 그리고 항만에 보면은 스마트 항만, 이러한 트렌드에 맞춰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역량과 잠재력을 거기에 힘을 모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부산을 중심으로 한 동남권에는 조선과 조선 기자재 산업이 있고요. 그리고 부산항은 세계 7위의 또 항만이면서 세계 2위의 한적 항만입니다. 이러한 미래의 스마트 항만을 선도적으로 부산항이 만들어 간다면 우리나라의 해운 항만 물류 산업이 성장하게 되고, 또 거기에 뒷받침할 수 있는 해양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수적이다. 그리고 이 부산을 중심으로 한 해양의 국제 도시화를 만드는 것이 우리 부산뿐만 아니고 우리나라의 해운 항만 물류 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허윤수 실장님 부탁드립니다. 예, 아까 제가 잠시 그 서두에 이제 9월 달에 두바이 출장 간 걸 얘기했었는데, 실제 제가 그 10년 전에 갔을 때 저희랑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두바이도 새로운 신항을 짓고 있었고, 새로운 공항을 짓고 알마튼 국제공항을 계획을 했었는데, 지금 거기는 활주로 하나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아직도 2030년을 목표로 가덕도 신공항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벌써 저희는 10년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 10년 전에 똑같이 시작했던 그런 계획이 어느 한 국가는 이뤄서 지금 중동의 물류 허브뿐만 아니라 북아프리카 그리고 그 러시아 중간까지 영역을 확대하는 그런 전략을 취하고 있는 반면에 저희는 아직도 2030년을 목표로 가덕도 신공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동북아뿐만 아니라 이 극동 지역에서 또는 적어도 우리 환태평양 시대에 부산항의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가덕도 신공항이 최대한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역량을 모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당시에
해운 시장은 굉장히 얼어붙었었고 선사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수요가 감소하고 그래서 비용이 증가하고 과잉 공급이 돼서 비용은 더 증가를 해서 선사들이 굉장히 수지가 어려웠고 많은 기업들이 파산하고 M&A에 빠졌습니다. 그 결과 준비가 잘 안 돼 있었던 우리 한진해운이 무너지는 결과를 초래를 했습니다. 그러나 부산은 그 당시 굉장히 어려웠지만 급속하게 다시 재건하고 다시 경쟁력을 확보했습니다. 준비된 것은 얼마든지 많은 어려움이 있어도 극복할 수 있고 준비가 되지 못한 것은 극복하기 어렵다라는 것이 우리가 받은 교훈이었습니다. 지금 상황이 2008년보다 덜 심각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더 심각할 것 같습니다. 우리 선사들도 마찬가지고요. 특히 이제 우리 선사들이 규모가 작은 선사들은 더 어려움에 처할 거로 예상이 됩니다. 우리 부산항도 물동량 감소와 함께 굉장히 어려워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가덕도 신공항의 개발도 지금으로서는 굉장히 열심히 준비하고 있지만 굉장히 많은 어려움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발표자 토론자분들이 지적하신 것처럼 부산이 물류산업이 해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밤새도록 토론해도 밤새도록 얘기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오늘 이 정도로 오늘 발표와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여기 계신 발표자 토론자분들 모시고 여러분들 다시 만나는 시간을 빨리 갖겠다라는 약속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지혜를 모으고 함께 마음을 모아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참가해 주신 발표자 토론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참여해 주신 우리 물류 가족 여러분 그리고 부산 시민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